2차 시 수업 계속 시작해 볼게요. 1차 시는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로, 상위의 욕구로 올라오게 되죠. 안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불안했던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담력 훈련 같은 걸 혹시 해봤나요? 아니면 공포 체험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 공격받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느끼는 동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니즈는 바로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안전의 욕구도 현재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문화도 탐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뭐 생소하다, 뭐 신기하다,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싫다, 이런 반응을 하는 프로그램들 보시죠? 거기서 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밤 9시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뭐 이런 반응들 보시죠. 자,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밤 9시일 뿐만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혼자서 특히나 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거의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위험하고요. 저는 뭐 여행 갔을 때 가봤는데 아무 일이 없던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대부분 운이 좋았던 거고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외국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죠. 유럽 여행은 다니면 심지어 헌한 대낮에 사람이 많을 때인데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방 그냥 쓱 열고 막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치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전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한 안전의 욕구. 우리들은 사실은 이것도 비교적 안전의 욕구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전하지가 못해서 예를 들어 문고리가 내가 어디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문이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문을 고쳐주지 않아서 문이 막 잠기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행복해요? 너무 불안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너무 괴롭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안전 욕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안전의 욕구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더 상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그래서 애정이나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그러한 니즈가 생기는데요. 자,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욕구는 바로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가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죠. 자, 하버드 대학 출신 남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단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요. 종단 연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700명을 대량으로 모아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이제 횡단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단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횡 세로 종 이 얘기거든요. 종단 연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요. 어떤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7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가장 고령의 연구진들은 사망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현재는 한 4번 정도 연구자가 교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진의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90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떠한 요인을 인생에서 획득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봐요. 그래서 이 대상의 남성 700여 명의 남성들 대상으로 한 중에 현재는 지금 대통령도 한 명 나왔고요. 뭐 아무래도 학교가 좋다 보니까 뭐 변호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뭐 의사도 나오고 물론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만 나온 건 아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파산한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여부, 사회적 지위의 고저, 경제적 지위의 고저와 상관없이 현재의 행복도, 만족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인을 놓고 연구를 했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가족 요인도 있고,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집어넣어서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딱 한 가지 변인이 나왔어요. 유의미한 변인이. 바로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이에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바쁘게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는 좋은 인간관계예요. 너무 허무한가요? 좋은 인간관계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좋은 인간관계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고독한 것은 해롭다는 뜻이에요. 자, 요새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들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죠. 그래서 3포, 5포, 뭐 6포, N포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 N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는 게 연애, 친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연애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돈이 들죠. 그리고 시간이 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 이제 혼자 놀기의 진수 뭐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혼자 잘 노는 방법. 그런데 사실 물론 이런 관계들을 포기하고 내가 소소하게 혼자 지냄으로써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영역이 반드시 있지만 인생을 더 장기적인 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소하게 혼자 즐길 수 있는 텀은 사실은 조금 더 단기적인 텀이고요. 인생 자체를 길게 보았을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몇십 년간의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고독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불행했어요.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저렇게 나이가 저 정도 되면 이제 대충 뭐가 안정이 돼서 여유가 있어서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바쁘고 더 바빠요. 사실 더 바쁘고 더 인생을 잘게 쪼개야 돼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사실 나가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집중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으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이지만 사회적인 역할 말고 가정에서 이제 엄마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사실 녹화하는 시간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항상 이제 새벽 시간에 방해 안 받으려고 2시부터 뭐 3시, 3시부터 4시 막 이렇게 주로 새벽 시간에 녹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루가 너무 힘들고 바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유를 조금의 돈, 조금의 시간, 조금의 노력 정도는 인간관계에 들여야 해요.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 거의 시간을 못 들이고 있죠. 그런데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그게 없어도 좋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들이고 거의 일생을 바쳐서 이 종단 연구라는 건 쉽지 않아요. 저 같아도 저는 못하는 연구예요. 상당한 끈기와 집념과 용기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인생 길게 보았을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 서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드리는 약간의 돈, 약간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노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죠. 고독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고독한 건 인간에게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삶의 행복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이 장기적인 연구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의 노력, 시간. 그래서 현재 이 하버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30여 년간 좀 연구가 40년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은 50대까지 맺어진 좋은 인간관계의 질이 이후에 30년 더 지나서 80대 마지막 순간까지의 행복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즉, 50대까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눠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소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누가 날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4번째 단계로 올라가면 여긴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또는 자존감의 욕구, 또는 이제 더 많은 책에서는 이제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욕구라는 표현보다 니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는, 욕구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니즈라는 말이 정확하거든요. 필요, 현재 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부분의 심리학책에 이미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반복하고 있기는 해요. 자, 이제 존경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냥 좋아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까지가,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내가 어느 집단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재수생일 때 사실 어려운 게 그거죠. 보통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어느 집단에서, 어느 소속에서 벗어나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메인스트림은요. 그런데 재수생이 되게 되면 처음으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를 불안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오셨죠. 그런데 등교를 하고 있지 못해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세모 해놓을게요. 자, 이제 자존감의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가 단순히 그냥 나를 누가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라면, 그것을 넘어서 이 자존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에는 누군가 나를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
존경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대단하게. 그래서 남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장 더 기본이 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남도 나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바로 이 단계가 이 자존감이라는 셀프-이스팀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자아존중감, 여러분들의 자아존중감, 자존감은 어떤가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 나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나를 좋아하나요? 자,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자존감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좀 좋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답변일 경우가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좀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 대답한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이유. 그러면 사실 이 이유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한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면 왜 좋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게 하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써서 이제 구체화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직접 글씨로 써서 내가 진짜 이 이유로 나를 싫어하는구나를 직접 대면하는 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왜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존감을 형성하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축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축은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 축이죠. 그런데 비교적 두 번째 축인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의 노력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성취를 하면 이러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은 얻어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사실 첫 번째 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것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프로이드 이론이라든지 에릭슨 이론에서 봤던 생애 초기의 경험 있잖아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누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응답해주고 이러한 나의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이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구나 내지는 세상은 나한테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 생애 초기의 기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크게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후에 알코올 중독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죠.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피해자가 결국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더라. 물론 모든 피해자 아동들이 이후에 가해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약 50%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50%라는 것은 거의 반반이라는 이야기죠. 보통의 가정폭력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후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비율과 비교한다면 사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대물림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요새 이제 다들 이런 대물림이란 단어에 굉장히 예민해서 저도 조심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자존감의 경우에는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돼서 이러한 빈약한 자존감은 사실 대물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심리적, 우리가 뭐 부모가 꼭 돈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자존감도 사실은 심리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너무 좀 아무렇잖아요. 부모는 내가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가 나에게 이러한 자존감을 잘 긍정적으로 형성시켜주지 않으면 이번 생은 내가 망한 거냐, 현생은 망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엉망이었어도요. 성인이 되어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존중받는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욕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상위의 개념이죠. 마지막 파트인 자아 실현.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 밑에 1, 2, 3, 4번에 네 가지 욕구를 묶어서요. 이것을 뒤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굳이 막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결핍 욕구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경우는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결핍 욕구라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부족할수록 계속적으로 원하게 되는 욕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존감 여러분들 잘 형성하셨나요? 이것도 잘 형성한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고 세모해 둘게요. 자, 마지막 이제 자아 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충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이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이루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2명이면 상당히 적은 퍼센테이지죠. 아주 적은 사람들만 이 단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꿈을 이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꿈,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자 하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이게 나의 실제 능력과 부합이 되어야지만 사실 이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중지능, 우리가 왜 그 지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지능 외에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8가지 영역으로 지능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거 혹시 모르시더라도 뒤에 이제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중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IQ, 공부 잘하는 인지능력, 뭐 IQ 100이 평균이래. 이 개념의 인지능력은 8가지 다중지능 중에 한 영역이고요. 뭐 음악 영역도 있고, 운동 영역도 있고, 지각 영역도 있고, 대인관계 영역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의 8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아야지 아무래도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나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랑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을 하는데 자, 생리적인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뭐예요? 늘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면 그렇게 졸려하세요. 다들 피곤해서 그렇겠죠? 졸려서 자고 싶은데 진도를 막 나가요.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를 제가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졸리지 않게 수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졸리지 않게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하죠. 자, 자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적으라고 하고 그거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들의 졸린 생리적인 욕구를 나름대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학교에서 안전욕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라 비교적 좀 이런 문제는 뛰어넘었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강의실 안에는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애들을 막 괴롭히는 불량배 같은 친구가 있으면 공부에 집중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교육 현장에서 거의 해결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안전의 욕구에서 이런 학생들을 해결해 주어야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감을 좀 가지게 만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까요? 중학교, 특히 여중, 여고 이런 데 나왔던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별로 잘하는 편이 아닌데 어떤 국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핸섬하고 어떤 학교는 전혀 핸섬하지 않은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선생님이 인기가 많고 이런 경우들도 보긴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도 어떤 과목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과목만 진짜 열심히 해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그러는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감과 존중하는 걸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호감을 가지실 거고요. 또 개인적인 관심 같은 것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물어봐주고 하다못해서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전혀 말도 없고요. 이렇게 선생님 눈에 띄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1년 내내 거의 눈에 안 보이는 학생? 이런 학생이었는데 어떤 과목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뭘 물어본다든지 몇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확실히 덜 졸렸어요. 저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줬어. 이런 게 여러분들 같은 성인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아동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동기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 피라미드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 뒤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 마지막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결핍 동기, 성장 동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위에 4가지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결핍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들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나오죠. 이 4가지 욕구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결핍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하지만 이 성장 동기는요, 결핍이 아니고요, 경이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결핍 동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욕구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발달, becoming, 어떤 것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재 자체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되어가는 그 과정과 노력과 발달.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궁극적인 자기 실현으로 이끄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3차 시에 매슬로우 나머지 이야기와 로저스 정리하도록 할게요.